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이 돼가지고 이 식사 시간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셨는데 어떤 신중적인 이유가 다 이해가 되시고 한수가 밥 먹어.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워낙 요 사이에 데스크업에서 자꾸 이게 기사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 동기가 되니까 못 쓰겠다. 지금 어떤 정치적인 못 쓰겠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논문을 쓰고 제가 이 논문에 없는 거는 오늘 그 대장동 사건은 제가 여기서 따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11,000배 정도가 왜 나왔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밖에서 논문을 이것도 못 적으니까 이제 논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 오늘 논문 쓰시고 또 논문 발표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런데 보니까 우리 그 부동산 시대가 이게 제일 오래되고도 됐지만 상당히 어떤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제가 느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우리 총재님의 어떤 이렇게 총재님의 어떤 것이고 또 부장님도 노력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보셔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다 발표하시고 다른 쪽에서 체크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면 이 부동산학이 실용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오늘 보니까 이 전파계에서 보니까 좀 실증 분석이 나왔는데 그 사례 분석 같은 경우는 거의가 없고 대체로 다 이게 통계를 기초해가지고 정량적, 정도적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이 경영학회 같은 데 보면은 제가 경영학회를 뒤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출처가 있을 건데 사례 분석을 합니다. 사례 분석을 하는데 이 사례 분석이 상당히 불교에서는 보면은 어떤 끊임없이 이 개설을 해줘요. 개설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그 강단에서 강의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장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걸 쓴 계기가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우리 부동산 디벨로퍼의 인식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게 부동산 개발업자, 디벨로퍼가 하면은 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동산 얘기하면 아주 이게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좀 알러지 반응을 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국가에서부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오른 게 전부 투기꾼들이 위해서 올릴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좀 섭섭하고 이래서 이걸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디벨로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뭐 교재도 있고 선행연구는 없습니다. 이게 실무해가지고 선행연구 없어가지고 논문하고 기사 그리고 일부 대표적인 디벨로퍼들의 홈페이지 들어가고 여기 4개 회사를 사려드렸는데 홈페이지 들어가고 또 이분들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그 개발 사업을 25년간 했습니다. 강단의 성계 26년입니다. 그와 같은 50년간 이론하고 실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론과 실무 경험을 통해가지고 디벨로퍼가 뭐냐? 사실 우리 박사과정에 제 강의 가보면은 디벨로퍼가 정확히 몰라요. 디벨로퍼가 뭐냐? 하는 일이 뭐냐? 얼마나 어렵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또 디벨로퍼에도 다 디벨로퍼가 아니고 나쁜 디벨로퍼하고 좋은 디벨로퍼 굿 디벨로퍼, 배드 디벨로퍼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디벨로퍼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또 이게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 부동산 디벨로퍼 부정적 인식 개선에 관한 소보를 썼습니다. 원래 연구라 쓰려는데 우리 이청재님이 이 소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브리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나온 거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알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디벨로퍼가 뭐 하냐.
요거를 좀 할게요. 디벨로퍼는 뭐 LH공사 같은 공공 디벨로퍼가 있고 민간 디벨로퍼가 있는데 우리가 디벨로퍼가 진짜로 많이 해요. 보면은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택에서 살지만은 사무실에서 우리가 일하고 또 쇼핑몰에서 또 쇼핑을 하고 또 디벨로퍼가 만든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식품이나 가구나 전자기기 그리고 등까지 물품을 보관하고 여행할 때도 호텔에 묵고 또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또 만든 오락실이나 문화시설에 가서 우리가 극장 같은 데 가서 그걸 즐기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디벨로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시티가 있잖아요. 스마트 시티도 사실 디벨로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디벨로퍼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이 어떤 그 국가적으로 한 30-40%의 산업 영역에 차지하는 부분을 모르고 정부에서는 자꾸 이걸 특별하고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피트 핸디 브라운이라고 부동산 사법법이라고 가지고 외국인입니다. 이게 번역해 놓은 건데 번역해 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디벨로퍼라는 어떤 정의입니다. 정의. 자, 이거 뭐 개발 추진에는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개발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는 있는데 뭘 지어야 될지 몰라. 아무거나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아파트 사업을 한다. 아니면 나는 주간 집값을 한다. 아니면 난 물류센터를 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맞는 사업 부지를 찾아가지고 개발 사업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성남 그 대장동 건데 이게 그 성남애들이 바로 만드는 게 PFB입니다. PFB인데 PFB가 그 주주총회 대북에 이사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자한 기관들이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있지만은 금융기관들이 원래 5% 이상이면 되고 50억 이상인데 금융기관들이 여러분들 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금융기관들이 43%나 가지고 있어요. 지분에. 이 금융기관이 43%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금융기관들은 사실 보면 어떤 우리가 PF를 해더라도 모든 게 어떤 그 진정한 PF가 조건부 PF를 가지고 시공사들한테 다 책임준공이나 시급부정 씌우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 일반적인데 이런 게 43%가 여기에 들어갔다? 근데 보면은 얘기들 하는 거 보면 그때가 2015년 어려웠던 거잖아요. 근데 도시개발국이 지정된 때거든요. 어렵지 않았어요. 2015년이 우리가 이게 그 국민은행에서 나온 이게 그 2009년도, 8년도, 7년도부터 이렇게 보면은 2009년도, 8년도가 이 외환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 전에 2007년도가 가장 비쌌고 2008년도 넘어가면서 금융위기 오면서 떨어져가지고 2012년도가 제일 최저점이 된 밑바닥입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지고 2015년에는 정말로 경기가 조금 좋아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경기가 좋아질 때고 특히 이거는 입지가 양호해가지고 이건 정말 땅집과 펼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0억 이상이고 PFB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 원래는 이 PFB라는 프로젝트 금융회사가 2000년대 초에 국회 상정됐다가 폐지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결국은 그 어떤 법으로 남지 않고 그 법인세법 51조 2항하고 시행령 86조 2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2022년도 말에 지금 없앴다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보면은 요걸 그대로 제가 대장동 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성남애들이 자본금 50억짜리입니다. PFB고 그래서 SPC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가 특급 목적이었어요. 이거 뭐 배당하면은 여기에서는 뭐 법인세가 면제되고 그 자본 그 뭐야 배당에 대한 것만 세금을 내면 되죠. 여기서 프로테지를 보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합쳐가지고 30% 동양생명은 하나자산하고 13% 총
금융기관이 43%입니다. 원래 5% 이상이 되는데 이게 43%가 들어갔다는 게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뭐 경기가 나쁜 데 들어갔다? 이 얘기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자산관리라는 게 하천 대유가 5천만 원밖에 안 넣었어요. 1% 넣었습니다. 1% 마이너스 한 주에. 그 다음에 SK증권이 천화동인데 우리 3억인데 실질적으로는 SK증권이 아니고 SK증권은 금전 신탁을 해놓은 증권회사예요. 그러니까 천화동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특정 금전 신탁이에요. 얘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 밑에 보면은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나타난 성능도시가 금융기관들은 전부 의결권이 없는 어떤 주식이에요. 나머지 여기에 하천 대유하고 그 SK 천화동인하고 1호 7호까지가 보면 100% 이게 보통주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실제적으로 돈도 보면은 대주단이 빌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여기에서 출자자가 또 대주단으로 된 거예요. 돈 빌려준 거예요. 여기서 뭐 포스코 건설이나 대우, 현대, 뭐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제일건설하고 이런 거는 뭐 시공사로 참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 은행들은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배당 가져가면 엄청나게 가져가야 됩니다. 얘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돼요. 하천대유보다. 천화동인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요는 7%밖에 안 돼요. 지금 천화동인하고 6%하고 하천대유 1%하고 그러면은 7%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간 거예요. 이런 어떤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분당 대장동 일대가 한 92만 제곱미터고 5,903가구인데 5,900가구가 이건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1% 보유한 자산관리회사가 하여튼 대유가 직간접적으로 4,040억을 직접적으로 가져간 배당금이에요. 그리고 2,300억은 간접적으로 또 수익, 배당 수익이 남은 거예요. 그럼 6,340억이 이 7%짜리가 다 가져간 겁니다. 7%가. 근데 도시개발공사는 지금도 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하나 펀드시험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걔네들은 얼마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몇십억도 안 가져갔어요. 이럴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알 수 있었던 게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이 도시개발법에 틀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도시개발법을 악용한 거지 틀리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도시개발법에서 보면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대장동의 도시개발법에서 보면 첫째 이게 그 수용제도가 있는데 이 수용제도가 우리가 수용제도가 공공이 성대시가 100% 이상 투자가지고 만든 공공기관이라고 거기에서 하면은 수용할 수가 있어요. 50% 이상만 되면 되는데 이게 50% 플러스 한 주에 아주 이게 뭐 아주 치밀합니다. 치밀해. 제가 이 부분에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밀한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천하동인이라는 것도 원래 없습니다. 용산 그렇게 큰 33조 프로젝트도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치밀합니다. 치밀한 게 좋은 쪽으로 치밀하면 좋은데 이게 나쁜 쪽으로 치밀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50% 돼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어요. 50% 넘어가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용하면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민간 합동개발에서 문제가 뭐냐면 민간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가 있어요. 민간 합동개발에서. 이게 도시개발법의 좀 맹점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싸게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한번 높을 수밖에 없고 2015년하고 2018년, 19년은 이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어요. 원래는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를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임대주택을 짓게 됐는데 마이너스를 10% 하니까 25%에 15%예요. 그런데 얼마로 했는가 하면 공동주택용지에서 15.29%를 했어요. 그러니까 0.29%를 갖다가 요거를 더한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짜가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법을 다 피해가면서 했는데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그 0.29%를 더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미분양을 내가지고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봅니다. 미분양을 내가지고 이 임대주택을 15%도 안 하고 나중에는 6% 정도로만 하고 다 분양했어요.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300억 정도가 이 7% 그러니까 3억 5천짜리가 한 11만 배 됩니다. 11만 배 수익률이.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시개발 사업 말씀드리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은 최소한도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이런 거만 해도 3년 이상 걸립니다. 우리 개발협회에서도 보면 제가 여기에 4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중에 한 개 회사도 그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년간 했어요. 20년간 도시개발 사업 2006년인지 2026년에 끝납니다. 근데 얼마나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00억 남았어요. 100억. 제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하는 게 테이블업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공상 어떤 소설 쓰는 같은 느낌을 받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도 개정한다 그지요. 또 하나는 그것도 뭐 개정하는 게 규제예요. 규제죠. 그 다음에 초과 이익 환수법이 이게 원래 그 옛날에 토지 공개념하고 3개 법률이 2개가 다 헌법 불합치가 되고 한 개 남았는데 그것도 25%로 50%에 줄여놨는데 그걸 다시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 부담금을 지금 50% 올린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부동산을 갖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일 여기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개발 사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조금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알겠죠. 처음에 보면은 사업 구상 단계인데 이 진짜 나쁜 그 디벨로퍼들은 자기 어떤 경험하고 자금 동원 능력도 없는데도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리스크는 안 보고 하이리턴만 보고 듣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번 잘하다가 한 번 망하면 이건 똑같습니다. 자, 개발사업은 1+1이 2가 아닙니다.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 이내로 지금 제한을 하는 거예요. 민간 개발업자. 이게 50%가 아니고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려요. 10%입니다. 10% 이하를 제한할 건데 이건 제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9번 잘했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이게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걸 갖다가 10%를 제한한다? 어떤 건설회사가 아닌데 이게 정말로 모르는 어떤 일이고 그리고 토지 작업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토지가 뭐 5만 평, 10만 평, 웬만하면은 그 10만 평 정도는 돼야만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원래 10,000제곱미터 이상이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고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개발 사업이 좀 크게 되는데 규모가 그 규모가 이 한 5만 평에 10만 평 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수십 필지에서 수백 필지 됩니다. 근데 그걸 하고 땅을 작업하려고 해요. 이 주택법에는 보면 알박기가 있는데 알박기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알박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작업자가 큰 거는 여기도 일부분이 작업이 있고 여기도 일부분이 작업이 있어요. 회사에서 작업을 다 못합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보면은 큰 대기업에서 하나 5만 평, 바로 옆에 우리가 5만 평이었는데 우리가 128만 원에 128만 원 투기 작업했는데 대기업에서는 155만 27만 원이 갭 차이가 났습니다. 5만 평이면 125기, 땅 사는 거면 125기. 왜 그러냐? 이 조그만 회사들은 이게 공통칠 작게 나고 목숨을 거는데 대기업체는 부장, 이사, 상무, 본부장, 사장, 회장까지 올라가려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럼 소문이 나가도 안 가요. 이와 같이 여러 필지가 되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 줬다면 마지막 필지는 300만 원, 400만 원 줘야 되고 이런 어떤 상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토지 작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상대편에서 알바게 해가지고 공동사업하자, 아니면 비싸게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과서가는 땅 사가지고 사업성 분석해가지고 이 얘기는 좀 얘기가 거리가 멉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그 토지 실제고 인허가 우리가 법이 한 100개가 넘습니다. 공법원에서 100개가 넘는데 개발사업하는데 이 법을 다 준수했다고 그래요. 준수해가지고 가져가도 공무원들 재량권이 많아가지고 법에도 없는 지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조례도 아니고 지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들 지침.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지침이라고 가지고 분류센터 같으면은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법이 2013년에 올려졌는데 이 사진법 모양 총량제 한다는 거예요. 총량제. 무슨 총량제예요. 2014년에 어떻게 됐는데 실명제인데 이것도 정확히 모르고 이 사람들이 보안팀입니다. 손을 넣으면 그들은 법대로 다 해가지고 한도 것만 보안팀들이 몇 개월 각종 영향표가 거시기행심, 경관심이 등등 하면은 8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또 3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3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러면 시장이 바뀝니다. 처음에 그 투자 분석할 때는 그때의 시장 가지고 시장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분석을 해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10년 이상 걸렸다는 게 아까 20년 이상 걸렸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분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3년 내지 5년 지나면 입지도 변하고 시장 상황도 변하고 시장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금 조달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도 여기 뭐 PF가 있고 AB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앙 펀드도 있고 리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PF예요. 그전에는 그 브릿지론을 하는데 PF가 이게 우리나라 PF는 진짜 PF가 아닙니다. 옛날에 유선정 교수가 건대는 유선정 교수가 주택은행 지금 없어졌죠. 주택은행이 있을 적에 그 은행에서 시공회사한테 책임증권 받아오라니까 유선정 교수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사모님 이게 어떻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거기에 어떤 주체, 법인하고의 관계없이 사업성 보고 그걸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업성 보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시공사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시공사의 책임 증명하고 어떤 그 채무 인수 이런 걸 보고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좀 이 만약에 뭐 5개 메이저 그룹이면은 그것만 되면 되는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는 시공회사면요 반드시 뭐를 하고 그러는가 신탁에서 끼워줍니다. 그럼 담보 신탁이나 가리 신탁 끼워버리면 사자가 되는데 먼저 대출해 주기 전에 모든 그 협약서를 쓰는데 협약서가 한번 읽어보면 72페이지짜리 있어요. 전부 다 시행사한테 그러니까 디벨로퍼한테 전부 다 그거 씁니다. 이거 다 포기 각서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든 놓은 게 이거예요. 이게 자금 조달하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런 어떤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민원인데, 원래 초기 민원은 디벨로퍼가 해결해야 되고, 중기 공사할 때는 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대화력이 있고 어떤 협상력이 있더라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공감이 해결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헌법 위에 떼떠버립니다. 그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다 원가를 올리고 결국은 부담가를 올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사하면은 시공회사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시공회사도 월급 타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지 않아요. 저희 두 사람만 좀 도와줘요.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목숨을 걸지 않는 이 사람들 거를 디벨로퍼가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단축되기 때문에 경비하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책인데 이 예측을 못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예측을 못합니다. 옛날에 분양가 4만 대를 발표할 때 모르는 게 아니고 분양가 우리 뒤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사람들이 1,200만 원 분양가를 놓고 분양가 상한제 어쩔 때입니다. 상한제를 그걸 1,200만 원 분양하려고 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지를 다 샀어요. 근데 어느 날 딱 투지를 다 사고 나니까 있는 거가 들어가서 중간에 있는데 뭐라고 해서 분양 상한제 시키자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입주자 모집 승인이야. 지금 아직 입주자는 모집도 안 했는데 그리고 얼마에 샀어요? 1,200만 원 놓고 하다 주는데 1,200만 원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나와. 분양가 상한제. 제가 분양가 심사 몇 대 봤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는 도산하고 말았고 이게 정부가 이런 어떤 실태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정책적 제안을 해야 됩니다. 개발협회도 하고 우리도 보니까 총재님이 여기서 우리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안하라고 가지고 도시개발법 개정하는 것도 제안하고 이랬는데 해야 돼요. 안 하면 모릅니다. 사람들 몰라요. 싫은 거 안 해봐가지고 모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회사들은 DSB, 신형, MDM, TS개발 요거는 아마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선정 기준은 98년도 외환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를 앞에 빨간 거는 빨간 회사는 두 개 다 넘긴 회사고 그리고 뒤에 회사들은 금융위기만 넘긴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입니다. 전부 지금까지 견뎌왔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남은 거예요. 못 살아남은 회사가 수단 한 70% 내지 80%가 다 남았습니다. 자, 신탁회사도 지금 있는 신탁회사들 말고 92년도 생긴 신탁회사를 5개 있는 게 98년 다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걔네들은 실력이 없어요. 디벨로퍼 실력이 없어요. 이런 부분인데 이 회사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1조 정도의 연매출이 올립니다. 연매출을 올리는 회사. 그런 회사들 때문에 이걸 내가 대표적으로 제가 인터뷰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디벨로퍼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일부 투자자인데 일부 소액 투자자인데 3억 5천 가지고 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일부 투자자인데 이게 법의 잘못이 아니고 어떤 운영의 잘못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선명한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투기자로 좀 매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 금액으로 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디벨로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도시 공간, 매력적인 공간, 도시, 주거, 오피스, 쇼핑센터, 공장, 물류, 문화, 오락, 스포츠 이런 공간을 다 제공하잖아요. 이런 공간을 다 제공하는데 정부에는 몰라요. 무조건 투기하는 줄 알아요. 왜 투기합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토지 작업하고 인허가 분양가 결정하고 이런 정책 이게 얼마나 어렵고 아무 도덕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도덕과 관계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돈까지 해결해야 되니까 도덕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개발 사업이 고위험 고수익인데 하이리스크 가격들인데 고수익만 보고 지금 덤비드는 그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지금 보면은 이 부동산 디벨로퍼가 주민들하고 끊임없는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매력적인 도시 공간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자체도 우리 협회 같은 데 와서 좀 강의도 좀 받고 협회에서 여기 와서 어떤 너무 발전한 것도 좀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째는 정부 지자체 개발 관련 직원들도 있는가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조금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4차 산업혁명, 오늘 또 논문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마 돈 엄청나게 지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지금 저금리가 끝나고 미국에다 아마 내년 3월 내지 4월 가면은 올릴 것 같은데 테이퍼링이 11월 달에 아마 시작되고 12월 달에 시작될 겁니다. 자, 1200불 억불이 있는데 이거를 150억 불 처음에 9월 달에 얘기했다. 지금 300억 불씩 지금 상한한다고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순전적으로 어저께 금리 올렸어요. 전번에 8월 달에도 올렸어요. 내년에도 한 2-3번 올린다. 그럼 부동산 쪽에 특히 주택 쪽에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내년이 지금이 주택의 정점이고 내년에 가면 하락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그리고 마지막에 2027년에는 뭐가 나오냐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요. 지금 대선 후보들 뭐라고요? 대선 후보들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급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2012년 2013년 그렇게 내렸을 때 그만 공급이 부족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낮습니다. 공급이 입주량이 가장 낮은 때가 2012년 13년이에요. 그런데 가장 저가로 내려가요. 이게 안 맞는 경기에 따라 틀려요. 경기에 따라서 이게 입주량하고 틀립니다. 소득에 비해서도 엄청 높고 아까 세금 얘기했는데 정부세는요 공산국가인 중국도 없습니다. 세상에 정부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금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세무사들을 내가 가르치면서 얘기해보면 재산세로 가능한 거예요. 재산세로 다 가능한 거세요. 재산세가 지금 어떤 지방세다 이런 거 그런데 그것도 다 불가할 수 있어요. 세율만 고치면 돼요.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인데 이건 50%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이 올리면 왜 안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원 땅인데 공시가 100만원 땅인데 110만원 올려봐요. 그럼 실질적으로 100만원 밑으로 파는 사람은 120만원 올리면 120만원 밑으로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럼 토지값 또 올라가요. 150만원. 그럼 150만원 또 올려. 그럼 또 공시가 또 올려가. 그럼 또 실거래 가격은 토지주들이 180만원, 200만원 달라요. 제가 보면은 이 정부는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 저금리하고 또 그리고 유동성 때문에 돈이 사는 현장으로 못 가다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주택 아니면은 주식시장으로 왔는데 이런 부분을 부동산 어떤 사업자들의 어떤 투기 현상으로 보면 저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반영해가지고 논문을 제출할 테니까 너무 이게 회장님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